나는 2023년 가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 번의 금리 동결 발언을 다시 재생해보며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금융 안정과 물가 사이의 균형을 말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시장에 도달하는 순간 채권 금리는 미세하게 갈라졌고 환율은 조용히 흔들렸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워싱턴에서 더 오래 높은 금리를 못 박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긴축의 인내를 강조했다. 나는 이 세 사람의 선택이 한 화면에서 겹쳐지는 장면을 보며 기록을 남겼다.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올라가고 유동성 지표가 말라붙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창용의 결정은 한국 내부의 이해관계를 자극했고 은행과 가계 부동산과 외환시장의 균열을 동시에 건드렸다. 그날 이후 나는 묻게 된다. 당시 당신이라면 글로벌 긴축의 파도 앞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나는 그 결정 이후 가장 먼저 은행 창구가 아니라 채권 시장의 호흡을 들여다봤다. 금융위원회 내부 회의록에서 김주현 위원장의 발언이 반복 재생됐고 기획재정부에서 추경호 당시 부총리가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장면이 겹쳐졌다. 이창용은 금리를 묶어두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멈추지 않았다. 국고채 금리는 꿈틀거렸고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파월의 발언 한 줄에 즉각 반응했다. 나는 1997년 IMF 직전 강경식 부총리와 이헌재 금융개혁위원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기록을 떠올렸다. 정책의 속도 차이가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사실을 역사는 이미 보여줬다. 지금도 비슷했다. 중앙은행의 안정 신호와 정부의 경기 우려가 엇갈리자 유동성은 안전한 곳으로만 흐르기 시작했다. 이 균열을 처음 감지한 건 정책 결정자들이 아니라 대출 만기를 다시 계산하던 가계였다. 당신이라면 이 징후를 위기로 읽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조정으로 넘겼을까? 나는 금리 충격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포착하려 애썼다. 이창용의 동결 결정 직후 시중은행들은 즉각 대출 가상금리를 조정했다. 공식 금리는 멈췄지만 체감 금리는 오히려 올라갔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연준 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문장은 서울의 은행 전산망에 반영되기까지 몇 시간이면 충분했다. 나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 니콜라스 두호븐의 재무장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정책은 패소를 방어했지만 유동성은 증발했고 CDS는 폭등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결고리가 보였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했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급감했다. 중앙은행의 문장 하나가 가계의 월 상환액으로 번역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금리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삶의 무게가 되었을까? 나는 시장 내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기록했다. 증권사 리서치 회의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이창용의 신중함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통화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파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로존 국채 스프레드 확대를 경고하며 긴축 유지 의지를 반복했다. 나는 2010년 그리스에서 요르요스 파판드르 총리와 유럽 중앙은행이 충돌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금리와 재정의 엇박자는 CDS 급등으로 즉시 표출됐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자금 흐름이 민감해졌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달러 유동성을 쌓기 시작했고 은행 간 자금 시장은 조심스러워졌다. 이창용의 선택은 안정의 언어였지만 시장은 불안을 해석했다.
나는 그 간극이 갈등의 씨앗이라고 느꼈다. 당신이라면 중앙은행의 침묵을 신뢰의 신호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경고로 읽었을까? 나는 시선을 터키로 옮겼다. 2021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는 악이라고 말했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연이어 교체됐다. 그 과정에서 메흐메트 심셰크 재무장관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뒤늦게 긴축을 설득해야 했다. 나는 이창용의 결정과 그 장면을 겹쳐 보았다. 터키에서는 정치의 언어가 금리를 눌렀고 리라는 급락했으며 CDS는 신흥국 최상단으로 치솟았다. 한국은 다르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환율이 오르고 은행 유동성이 조여질 때 나타나는 시장의 표정은 닮아 있었다. 파월이 금리를 고정한 채 오래 끌겠다고 말하는 동안 서울의 기업들은 외화 차입 만기를 다시 계산했다. 정책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자본은 국경을 넘어 움직인다. 나는 기록하며 느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선언이 아니라 매 결정의 누적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당신이라면 그 압박 속에서 어느 쪽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을까? 나는 한국 내부의 숫자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기 시작했다. 기준금리는 멈춰 있었지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둔화되지 않았고 부동산 PF 연체율은 서서히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복현 원장이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던 회의 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같은 시기 추경호 부총리는 경기 하강을 경고하며 정책 공조를 말했다. 이창용은 통화 정책의 독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 균형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나는 1997년 IMF 직전 김영삼 대통령과 강경식 부총리가 문제없다고 말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당시 환율과 당위 외채 비율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지표는 말이 없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숫자들이 서로 충돌할 때 결국 부담을 떠안는 건 가계였다. 당신이라면 이 시점에서 금리보다 부채를 먼저 줄였을까? 나는 남미로 기록을 옮겼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통화 발행으로 위기를 덮으려 했고 중앙은행은 사실상 침묵했다. 그 결과 금리는 의미를 잃었고 환율은 숫자가 아닌 공포가 됐다. 같은 시기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회복에는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한국의 현재에 대입해 보았다. 이창용의 결정은 통화 신뢰를 지키려는 선택이었지만 파월의 긴축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환율 방어 비용은 커지고 있었다. CDS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외화 유동성에 대한 경계는 분명해졌다. 기업과 가게는 동시에 허리띠를 조였고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으로 응답했다. 정책의 의도가 시장에 전달되지 않을 때 불안은 소문보다 빨리 번진다. 나는 묻는다. 신뢰를 지키기 위한 침묵과 불안을 키우는 침묵의 경계는 어디일까? 나는 다시 유럽의 기록을 펼쳤다. 2012년 마리오 드라기가 무엇이든 하겠다. 고 말하기 전까지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선택지를 잃어가고 있었다. 긴축과 방인축 사이에서 정책은 흔들렸고 CDS는 정치 연설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나는 이창용과 라가르드의 현재를 겹쳐본다. 라가르드는 금리 인상을 통해 분열된 유로존을 붙잡으려 했고 이창용은 속도 조절로 한국의 균형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파월이 만든 글로벌 금리 기준선은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화 환율은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해졌고 외국인 자금은 짧아진 호흡으로 움직였다.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가 국채 수요를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가계대출 금리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선명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묻는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완만함은 언제 위기의 지연이 되는 걸까? 나는 한국의 거리로 시선을 돌렸다. 통계청 발표 이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오르자 금융권 내부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창용은 통화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편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파월은 미국 고용 지표를 근거로 긴축 지속을 재확인했다. 나는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페르난도 데라 루아 대통령과 IMF 협상단이 충돌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정책 엇박자는 은행 인출 사태로 번졌고 개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 부동산 거래량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가계 현금 흐름이다. 나는 기록하며 느낀다. 위기는 늘 통계보다 사람의 표정에서 먼저 시작된다. 당신이라면 그 변화를 어느 순간 알아차렸을까? 나는 정책의 선택이 어떻게 개인의 하루로 번역되는지를 추적했다. 이창용의 동결 이후 시중은행 지점장들은 본점 지침을 기다리며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 사이 추경호는 재정 보완을 언급했고 이복현은 PF 리스크 점검을 지시했다. 말은 달랐지만 시장은 하나의 신호로 해석했다. 돈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신호였다. 나는 1997년 IMF 협상 당시 미셸 캉드쉬 총재와 이현재가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조율하던 기록을 다시 읽었다. 금리 인상과 긴축은 것이의 언어였지만 결과는 자영업자의 폐업과 가계의 소비 축소로 나타났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가를 올렸고 부동산 가격 조정은 담보 가치를 흔들었다. 중앙은행의 선택이 개인의 신용 등급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 앞에서 나는 질문을 남긴다. 당시 그 선택을 안고 살아가는 건 결국 누구였을까? 나는 시장 내부 갈등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다시 추적했다. 한국은행 내부 토론에서 이창용은 물가 기대를 붙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했고 일부 위원들은 가계 부채의 파급을 우려했다. 그 무렵 워싱턴에서는 제롬 파월이 금융 여건 완화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 발언이 동시에 전달되자 서울의 외환 딜링룸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커졌고 CDS 호가가 미세하게 벌어졌다. 나는 2015년 그리스 국민투표 직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유럽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던지던 순간을 떠올렸다. 정책 주체 간의 균열은 곧바로 시장 가격으로 번역된다. 한국에서도 중앙은행과 정부의 언어가 어긋날수록 자본은 더 짧은 시간만 머물렀다. 나는 이 기록을 남기며 생각한다. 갈등은 공개 발언보다 서로 다른 계산식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이 계산의 차이를 언제 알아차렸을까? 나는 위기의 전조가 어떻게 숫자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지 집요하게 따라갔다. 한국의 CDS는 아직 안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파월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스프레드는 미세하게 반응했다. 이창용은 공개석상에서 외환 보유액과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제금융사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의 단기 외화 차입 비중이 지적됐다. 나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벤 버냉키가 시스템은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던 장면과 이명박 정부 초기의 환율 급등을 동시에 떠올렸다. 말과 시장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다. 환율이 오르자 수입 기업의 비용은 즉시 늘었고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됐다. 중앙은행의 안정 메시지가 가계 장바구니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길 때 불안은 커진다. 나는 묻는다.
당신이라면 이 간극을 단순한 시장 소음으로 넘겼을까? 아니면 구조적 신호로 읽었을까? 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갈등의 실체를 확인했다. 기준금리는 멈췄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창용의 신중한 언어와 달리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이복현은 PF 사업장의 구조 조정을 언급했고 정부는 연착륙을 강조했다. 나는 1997년 이후 김대중 정부 초기에 부동산과 금융을 동시에 다뤄야 했던 이현재의 고민을 떠올렸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멈추고 내리면 환율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지금도 선택지는 좁았다. 거래 절벽은 자산 가격 조정을 불렀고 담보 가치 하락은 가계의 신용을 압박했다. 정책의 미세한 차이가 개인의 생존 전략을 바꾸는 순간을 나는 현장에서 봤다. 당신이라면 자산을 지켰을까? 아니면 현금을 택했을까? 나는 중앙은행의 언어가 얼마나 섬세해야 하는지를 다시 느꼈다. 이창용은 시장 과잉 반응을 경계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같은 날 파월은 필요하다면 더 긴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못 박았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전달되자 환율 그래프는 즉각 반응했다. 나는 2018년 터키에서 메흐메트 심셰크가 신뢰 회복을 위해 해외 투자자 앞에 섰던 장면을 떠올렸다. 말의 신뢰가 숫자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채권 자금은 짧아졌고 은행 간 유동성 거래는 보수적으로 변했다. 중앙은행의 침묵은 때로는 안전기지만 때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 여지 속에서 갈등은 자란다. 나는 기록하며 질문한다. 말을 아끼는 것이 정말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까? 당신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더 명확한 신호를 원했을까? 나는 가계의 숫자에서 이 이야기의 무게를 확인했다.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서 변동금리 비중은 여전히 높았고 금리 동결 이후에도 월 상환액은 줄지 않았다. 이창용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시간은 비용이었다. 같은 시기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 가계의 이자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신뢰를 다독였다. 나는 2002년 아르헨티나에서 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이 예금 동결을 해제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정책 결정 하나가 개인의 일상을 되돌리는 순간이었다. 한국은 그 극단에 있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환율과 금리 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계는 생존 전략을 바꾼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부담을 감내하며 버티는 선택과 일찍 접는 선택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이었을까? 나는 금융시장 밖 산업 현장에서 이 결정의 여파를 확인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자 수출 기업들은 숨을 돌렸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즉각 타격을 받았다. 이창용은 환율의 방향보다 변동성을 경계한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비용 계산이 바뀌고 있었다. 같은 시기 파월은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고 라가르드는 유로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언급하며 긴축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나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과 이현재가 수출 회복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기록을 다시 떠올렸다. 환율은 누군가에겐 기회였고 누군가에겐 생존의 벽이었다. 정책 결정은 평균을 말하지만 삶은 평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묻는다. 당신이라면 이 환율을 버팀목으로 삼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의 신호로 읽었을까? 나는 다시 금융시장의 심층으로 내려갔다. 은행 간 자금 시장에서 금리는 공식 수치보다 먼저 움직였다. 이창용의 동결 이후에도 콜금리는 경직됐고 유동성 프리미엄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이복현은
감독 강화를 말했고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부인했다. 같은 시기 파월은 미국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다. 나는 2010년 그리스 위기 당시 파판드르 총리와 ECB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던 순간을 떠올렸다. 진단의 차이는 곧 자금 이탈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은행들은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바라봤고 그 긴장은 기업 대출 조건으로 전가됐다. 중앙은행의 결정은 표면상 안정이었지만 내부에서는 갈등이 쌓이고 있었다. 나는 기록하며 생각한다. 위기는 언제나 붕괴가 아니라 이런 조용한 경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당신이라면 이 신호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나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가늠해 보려 했다. 이창용은 반복해서 한국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파월이 만든 글로벌 금리 기준선 위에서 견고함은 상대적 개념이 된다. 같은 시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통화 개혁을 선언하며 위기를 봉합하려 했고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 무반응이 가장 무서운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한국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 금리 환율 유동성이라는 세계의 축이 완전히 어긋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정책 주체 간의 시선이 계속 갈라진다면 내부 갈등은 더 증폭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결정 하나가 정부 시장 가계의 이해를 동시에 건드리는 이 구조 속에서 나는 마지막 질문을 남긴다. 만약 다음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과거의 사례에서 무엇을 정말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기록을 마무리하며 다시 이창용의 첫 문장으로 돌아간다. 균형이라는 단어였다. 그러나 균형은 고정된 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선에 가깝다. 파월이 긴축의 기준을 높게 고정한 채 시간을 끌고 라가르드가 분열된 유로존을 금리로 묶어두려 할 때 한국은 내부 조정의 비용을 감내해야 했다. 나는 1997년 IMF 협상 테이블에서 미셸 캉드쉬와 한국 정부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수치를 다시 계산하던 장면을 떠올린다. 그 계산의 결과는 수년간 가계와 기업의 삶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책 결정은 오늘의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질문으로 남긴다. 만약 당신이 이창용의 자리에 있었다면 글로벌 압력과 국내 갈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누가 가장 먼저 치르게 될까?